네, 안녕하세요. 문혜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행사에서 기조 강연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김재수 전 원장님, 조민수 부원장님, 그리고 김은선 본부장님, 또 많은 키스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제 생일인데요. 여러분의 환영의 박수가 저한테는 가장 큰 생일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서 기조 강연을 하게 된 게 영광이기도 하지만 조금 과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AI, 이제 인재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조금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 파트를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AI 혁명 시대라고 하죠. AI 혁명 시대에 관해서 조금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패권 시대, 즉 기정학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이 그 어느 것보다도 그 국가 사이의 경쟁력 또는 우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정학 시대에서 사실 과학기술이라고 할 때 그 과학기술을 실제로 해내는 그러한 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들은 이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재 전략에 있어서 다양성의 가치를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AI 혁명 시대입니다. AI 혁명 시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4차 산업혁명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스팀 엔진 그리고 전기, 오일 이라고 설명이 되고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 1960년대부터로 쭉 이어지는데, 저희 지금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바로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것들이고, 2010년부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과학기술 혁신을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입니다. 1960년대 경공업부터 해서 그 다음에 중공업, 그리고 일렉트릭 인더스트리, 1990년대 들어가서 IT, 반도체, 그리고 2000년대 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셀룰라 폰, 그리고 2020년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리안 뉴딜 팔러시라고 하죠. AI, 6G, IoT, AI가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되는 AI 플러스 X 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보다도 훨씬 전문가시겠지만 제가 한번 그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의는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IBM에서 2011년에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아날로그식의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바로 디지타이제이션, 전산화 단계가 1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산업에 이러한 거를 다 활용하는 바로 디지털화, 디지털리제이션 단계, 그렇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이러한 기술은 바로 네 가지 기술이 대표죠. 바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요즘 눈만 뜨면 이런 얘기 드립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디지털리제이션으로 가고 있고요. 버추얼 컨퍼런싱 그리고 AI. 일본의 정부가 좀 특별하게 2021년에 그 정부 내
디지털 청을 설립을 했습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디지털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는 데이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데이터 베이스드, 에비던스 베이스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팔러시, 그리고 R&D 액티비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시큐어하고 그리고 리질리언트한 그러한 서플라이 체인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 또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2022년 거의 2년 다 돼가네요. 11월 30일에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깜짝 놀라게 한 그러한 이벤트가 바로 오픈 AI에서 개발한 그러한 생성형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즉 챗 GPT가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됐죠. 과학기술의 혁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즉 세계 가전 전시회 CES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하는데요. 2022년 재작년의 트렌드는 메타버스였습니다. 그 밖에 로봇,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때 2022년에 우리가 코비드-19 막 힘들 때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그리고 굉장히 강조가 됐었고요. 작년에는 2023년에 Central Theme of CES 2023는 바로 Diversity and Inclusion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혁신이 풀 포텐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이버스, 다양한 목소리와 또 다양한 퍼스펙티브, 관점, 이러한 것들이 들려져야 되고 증폭돼야 된다. 그거를 강조를 한 그러한 것이 바로 작년도 CES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모빌리티 이러한 것들 여전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고요. 올해 CES는 무엇보다도 AI입니다. 그래서 올해 CES 트렌드의 them은 All Together, All On, 즉 전 산업의 AI와의 융합,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모빌리티 이러한 것들인데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또 익히시고 또 여러 가지를 경험을 나누실 건데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푸드, 에그텍, 그리고 헬스 웰니스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ES 트렌드의 지속 가능성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학기술을 하는데 최종 골은 바로 우리 인류가,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지속 가능한 그러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거를 천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휴먼 시큐리티, 그렇게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혁명 시대입니다. 즉 AI 역량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왔고요.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에 8개가 AI 관련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MS,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러한 것들 여러분 익숙하게 들어본 그러한 기업들 AI 관련 기업이고요. 모든 산업에 성공적 AI 도입 여부와 속도가 바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AI는 또 발전 속도가 아주 급격히 빨라지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그 2022년도에 챗 GPT가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됐는데 1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클로드 3. 자, 요거는 엔트로픽사에서 개발한 AI 모델인데요. GPT-4나 제미니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러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공란으로 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수년 내,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5년 이내라고 전망을 합니다. 요거는 바로 AGI, 즉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자, 이거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그러한 기술 특이점, 싱귤러리티에 5년 이내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한 전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아까 황판식 실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AI 시대에 맞게 올해의 노벨상 AI입니다. 바로 AI입니다. 이 AI의 근간이 되는 머신 러닝의 창시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데 이어서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도 바로 AI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폴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알파폴드는 단백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AI 시스템입니다. 저는 생명과학 전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파폴드의 출현에 대해서 아주 환호했었습니다. 그 바로 알파폴드를 개발한 분들이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죠. 자, 그거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상 징후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되고 따라서 치료제 개발도 아주 가속화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재, 양성 아주 중요하고 자, 글로벌 A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분석 미디어 토터스 인텔리전트라는 데에서 매년 글로벌 AI 지수를 측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7위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 7위까지 간 데 있어서는 특허나 정부 정책의 측면이 굉장히 높이 평가된 반면에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인재, AI 관련 인재, 연구 수준 그리고 민간 투자 부분이 아주 낮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하면 7위에서 치고 올라갈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빅데이터가 AI의 핵심 자원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죠. 즉 데이터 사이언스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AI changes everything. 즉 빅데이터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요성, 빅데이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교육이라든지 에너지, 그다음에 교통, 뱅킹, 매뉴팩처링, 헬스케어 우리 일생활의 모든 부분을 AI가 지배를 하고 있고 이때 데이터 사이언스가 다 필수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바이오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그 의료 분야를 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도입으로 파급 효과가 아주 큰 산업 중에 의료 분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의료 분야 하면 신약 개발 아주 중요하죠. 신약 개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약이 없으면 이거는 바로 우리의 수명, 우리의 건강하고 직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 그다음에 그 전에도 신종플루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 우리가 신약 개발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에 의존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은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뭐 휴대폰, 자동차 모든 산업이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불편하죠. 그런데 약이 없으면 우리는 아프고 또 죽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신약 개발은 바로 AI가 굉장히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와 AI 알고리즘 활용을 통해서요. 신약 개발 전 과정에서 정보 탐색, 후보 물질, 전임상, 임상 다 단계별로 AI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신약 후보 물질 발견에서 신약 시판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보통 12년에서 15년입니다.
투입되는 비용은 10억 달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체에서 섣불리 신약 개발에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너무 고비용 그리고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그 제약 회사에서는 미투 드럭으로 많이 승부를 거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AI는 바로 비용과 시간을, 신약 개발 비용과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키스티, 이 행사의 바로 주인공인 키스티가 과학기술 R&D 데이터 구축 활용에 앞장서주고 계신 것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도용 R&D 전환을 위해서는 연구 데이터 인프라가 필수인데 키스티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데이터 사이언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원을 구축을 했고요. 이 데이터원을 통해서 연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또 AI 레디 데이터를 위한 AI 데이터 공유 활용 서비스도 제공을 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든든하게 우리 이 AI 강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우리 막 장밋빛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데이터 드리븐 이니퀄리티 불평등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데이터가 편향적이고 또 대표성이 없다면 그러한 데이터 분포에 내재된 편향 차별의 패턴은 바로 편향된 AI 설계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고 편향되고 배타적인 AI 설계, 모델 그리고 테스트 관행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편향된 AI 설계가 적용 불평등으로 갑니다. 디지털 격차 도입 시 심화가 되고 불평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의료를 좀 한 이그젬플로 보여드린 겁니다. 세계적 의료 불평등 치료 서비스 빈부격 격차 악화로 이어지게 되고 실생활에 일어나는 의료 불평등 차별의 패턴 편향된 임상 의사 결정까지 됩니다. 즉 데이터가 처음부터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잡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이 반영된 제대로 된 반듯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반듯한 데이터가 AI를 학습시키려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아주 편향된 그러한 정보가 넘치고 사실이 아닌 가짜 정보들이 범람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AI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학습된 AI는 나중에 우리한테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부터 어떤 균형과 공정과 그리고 평등과 차별 없는 편향되지 않은 그러한 사회부터 또 그러한 것으로부터 데이터가 그렇게 수렴이 되고 또 정제가 되고 활용이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AI 생성형 AI 활용했을 때 이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위험한 고정관념, 혐오 이러한 것들이 훈련형 데이터에 존재하는 인간의 편향을 복제하고 반복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고 또 악의적인 사용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사용할 때 문제가 있고 잘못된 정보, 그다음에 보안 리스크, 법적 위험 이것도 우리가 AI를 다룰 때 AI를 사용하고 개발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편향적 이슈, 성별, 국가, 종교, 인종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어떤 여성, 남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 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AI는 우리한테 편향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예컨대 생성형 AI의 경우에 이 챗 GPT-4o 의사는 남자, 간호사는 여자, 젠더 평양성 드러나고 있고요. 또 엉뚱한 AI 편향을 고치려다 흑인 교황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항상 컨선이 필요합니다. 항상 살펴보고 조심해야 될 이슈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AI 정상회의 지난 5월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카멀라 해리스가 또 화상으로 참여를 해서 발언도 했었는데요.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Future Direction AI 플러스 X죠. 데이터 중요하고 이때 다양성, 포용성 프로모트 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정학 시대에서 미국의 경우에 과학기술에 엄청 투자를 합니다. 10대 핵심 기술에 330조 투자하고 중국, 일본, EU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또 전략기술 5년간 25조 투자, 그리고 국가 첨단 전략사업 특화단지 7곳을 지정하고 2042년까지 614조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영주권 발급, 그리고 중국에서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부각하고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요. 일본에서는 이공학부 300개를 신증설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서 2조 원 기금을 신설했습니다. EU도 딥테크 분야 인력 100만 명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고 우리나라도 2026년까지 100대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그렇게 내놨습니다. 인재 확보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치열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 인력, 인재 어떨까요? 먼저 우리는 인구 절벽이라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고 합계 출산율은 더 이상 얘기하기도 입이 아프고 좀 창피한 수준입니다. 학령 인구 역시 감소하고요. 이러면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고 인구 절벽이 될 때 따라서 과학기술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과학기술이 우리 국가 경쟁력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옵니다. 과학기술 인재 4만 7천 명 부족, 또 빅데이터 AI 6만 명 부족, 다 부족하다. 모든 게 다 부족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외국인 무엇보다 활발히 유치하고 또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인재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에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문제, 다양성의 추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AI 인재 풀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의 다양성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여성 21%밖에 안 되고 사실 우리나라 여성 인구의 50%입니다. 그 중에서 20%밖에 과학기술 인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외국인은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적은 외국인, 자, 우리는 문을 더 열어서 외국인 우리나라에 더 많이 와서 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활동하게 만들어야 되고, 여성을 좀 더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는 여성들 도와서 과학기술 인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AI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 그거는 수적으로도 우선
수적으로도 우선 인구 절벽 시대에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좋은 AI, 편향되지 않은 AI에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조건, 다양한 인종, 다양한 성별의 그러한 시각이나 관점이 다 들어가야 AI가 좀 더 풍성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AI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성, 포용성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그러한 이슈라고 봅니다. 다양성, 여러 조건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 가치관, 이들이 공존하는 사회적 특성, 포용성,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개인들이 조직 문화에 흡수돼서 편안하게 포용되는 그러한 조직 문화를 얘기를 하고요. 형평성, 이퀴티를 얘기를 할 때는 영어로 좀 차이를 둡니다. equality하고 equity. equality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트리트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한 디딤돌을 주는데 equity, 형평이라고 하면 키 작은 사람이 담장 너머로 야구 경기를 볼 때 디딤돌 하나를 더 얹어주는 것, 결과적으로는 같은 페어한 트리트먼트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equity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맥킨지 앤 컴퍼니가 이러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인종, 민족 다양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성과가 더 높습니다. 성별 다양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성과가 39% 높게 나타납니다. 즉, 다양성, 포용성은 이제는 약자를 위한 혜택이 아니라 바로 성공을 위한 경쟁력인 겁니다. 이 다양성, 형평, 포용성을 위해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EU에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산업계도 구글, GM, MS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 리포트, 다양성 위원회 이러한 일들을 MS에서는 여성수 늘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총괄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죠. 과학기술 성별 비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여성 과학자는 전체 과학자의 20%, 22.7%입니다. 상당히 낮아요. 이러한 이유로서 중요하게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왼쪽 그래프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20대까지는 남성, 여성 거의 비슷한데 30대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된 이유가 바로 임신, 출산, 육아죠. 바로 30대의 그러한 기간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여성 과학자들이 경력을 계속 추구할지 아니면 아이를 낳을지, 그게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경력을 추구하면 아기를 안 낳게 되고 저출산의 큰 요인이 되겠고, 또 아기를 낳으면서는 과학자로서의 인생과 과학자로서의 전문직으로서의 일과 인생과 아기 낳고 키우고 하는 거하고 양립하기가 참 힘듭니다. 과학을 제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과학은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저 자신 역시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나오고요. 했는데 망설였어요. 아기를 낳아야 되나 아니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아기도 낳고 일도 할 수가 있었지만 많은 여성들이 일을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트레이닝된 고급 여성 인력이 사장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학기술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력 단절, 이공계 경력 단절 17.9만 명, 이분들이 경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윗셋을 비롯해서
과학기술계가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라고 봅니다. 유리천장입니다. 글래스 실링 인덱스 이코노미스트사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좀 부끄럽게도 OECD 29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몇 년째 부동의 29위입니다. 일본보다는 우리가 좋을 줄 알았는데 일본은 28위예요. 많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지표가 아닌가 싶고요. 젠더갭 인덱스 146개국 중에 94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학사 졸업자, 그다음에 신규 채용자가 30%인데 관리자, 재직자 좀 떨어지죠. 관리자로 가면 10%대로 떨어집니다. 즉 채용은 하지만 환경상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주로 임신, 출산, 육아 이슈가 크다고 봅니다. 재직, 그다음에 또 관리자, 이렇게 보직까지 이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어떤 거 있을까요? 바로 인식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됩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과학은 남성이 해야지 무슨 여성이 하냐, 그리고 여성이 무슨 대표가 되느냐, 그러한 시각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30분인데 제가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 못 맞춰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확대를 통해서 해소 가능하다고 OECD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OECD에서 2023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별 격차가 해소되면 우리나라 GDP 9% 이상 증가 예측했고요. PwC에서도 이러한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즉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조사 기관에서의 보고서에서도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활용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UN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는 데에서 10명, 10멤버 그룹에 선정이 됐습니다. 무척 기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고요. 제가 지난 5월에 UN 과학기술 포럼 뉴욕 UN 본사에서 하는 포럼에서 세션 6를 주재했습니다. 그게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Women-Centered Science and Technology Solution이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UN에서 설정한 17개 중에서 SDG 5가 젠더 이퀄리티고요. 또 몇 가지 다른 골에서도 바로 성평등이 많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게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계 DEI 정책 방향, 인적 다양성 확보, 공정한 기회 제공, 포용적 인재 성장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 제가 몸담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과기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생애 주기별로 유입 촉진, 이탈 방지, 경력 단절 예방, 또 경력 복귀 지원, 경력 개발 리더 성장, 이러한 일들을 여성 과학기술인 생애 주기별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W브릿지라는 그러한 플랫폼을, 성장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여기 플랫폼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이러한 여러 가지 기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입도 또 추천을 드리고 또 많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과학기술계 인식 개선 캠페인입니다. DWID 캠페인, 그러니까 DI, Diversity Inclusion, WID, 함께 다양성, 포용성을 이루어 가자는 캠페인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관련 기업의 다양성 확보, 포용적 조직 문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하고 있고, 지난 6월에 한국 다양성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그 과학기술계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산학연관의 자발적 협의체입니다. 발족한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의 발걸음이 우리나라의 그 다양성, 포용성 조직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혜리 이사장님의 기조 연설을 함께 하셨습니다.